네, 자 계속 이어서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지상권 설정.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뭔가 많죠. 담보지상권. 일단 담보지상권 편이 제가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좀 복잡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담보지상권은 예전에 많이 사용했지만 현재는 이를 이런 어떤 목적 달성을 필요한 수단 방법으로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왜냐하면 예전과 달리 이제 신탁법에 따라서 담보신탁 등의 다른 제도를 활용하면 담보지상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담보지상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비교되는 판례가 몇 가지를 기출된 그 지문 중심으로 판례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 판시 내용을 딱 놓고 비교를 하게 되면 내용이 뒤죽박죽이에요. 뭔가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시를 설시하는 대법관 뿐만 아니라 그 재판 연구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세요. 그분들이 논리적 인과성을 몰라서 이렇게 쓰시는 건 아닙니다. 이 담보지상권은 뭔가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필요성,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정책적으로 인정된 분야입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인 인과성이라는 어떤 논리적인 측면만 강조를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A와 B 사안의 설치 내용이 충돌이 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설치된 내용의 사실관계들, 어떠한 사안인지 보게 되면 비교가 돼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담보지상권의 경우에는 기출지문 중심으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담보지상권이 갖고 있는 나오는 정책적 배경들을 설명하기는 오리엔테이션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정도는 물권표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지문들을, 기출 지문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런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담보가치를 위한 지상권 개념 볼게요. 일단 은행이, 금융기관이 토지 소유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게 통상입니다. 근데 이 저당권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그 점유도 저당권자에게 넘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하지 않습니까? 은행이 그걸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저당권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런 그 특징 때문에 이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에 주목해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저당권은 제가 아까 소유권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구분이 한다고 했죠.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에 주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용가치, 교환가치라는 개념을 구별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당권의 특징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 효력은 어떤 경우에 효력을 발생하죠? 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서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돼서 낙찰되고, 그 낙찰된 대금을 가지고 배당을 할 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은 저당권자는 나중에 저당적 목적에서 그 가치, 교환되는 거죠. 경락대금은 교환된 거죠. 그 교환 가치에서 우선적으로 자기 순서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효력에 주목한 겁니다. 저당권은. 그래서 그 특징은 사용 수익권은 토지 소유자나 물상 보증이. 왜냐하면 저당권은 토지 소유자, 채무자인 토지 소유자가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채무자는 아니지만 물상 보증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보게 되면 토지 소유자나 물상 보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쓸 때는 채무자 등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상 보증이 같이 들어간 거구나. 그렇게 이걸 아셔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혹시 그 욕심이 있으셔서 판례를 읽고 싶으신 분은 이 표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권은 토지 소유자와 물상 보증, 즉 채무자한테 있는 겁니다. 즉 나대지가 있다면 이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저당권.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이것 또한 사용 수익권이 포함되는 건지가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는 뭐와 연결되면 저당권의 침해와도 연결이 돼요. 자, 저당권 침해 구제수단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소유권의 기본에서 가장 213조가 반환 청구권이었죠. 214조가 방해, 제거 또는 예방. 그래서 같이 붙여서 방해, 배제 청구권이 있는데 저당권의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방해, 배제 청구권은 있지만 일단 거기서 하나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침해 구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있을까? 근데 실질적인 구제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저당권 침해가 되면 저당권자도 214조 준용되기 때문에 저당권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이론 쪽은 다 맞아요. 그럼 실제 사안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가 이제 궁금증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저당권 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설정할 당시에는 없었어요. 이게 다시 한번 저당권 설정할 당시 나대지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당권 설정 후에 이걸 딱 놨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용 수익권은 채무자 등에 있으니까 저당권 침해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대출금을 못 갚았어요. 대출금을 못 갚으니까 저당권을 실행하겠죠. 저당권을 실행하는데 이런 겁니다. 나대지 상태의 토지의 교환 가치와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 게 교환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이 건물을 취득한 사람은 이 토지 소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을 못 하거든요. 지금 하나의 방해물이에요. 이 방해물의 존재에 대해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 설명은 나중에 이제 법정 지상권, 그러니까 토지한 사용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건물이 낙찰된다 하더라도 이 건물의 낙찰자는 새로운 소유자는 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하나의 토지의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방해물은 제거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저항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 토지에 대해서 낙찰을 받고 싶은 사람은 이 방해물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면 입찰을 안 해요. 입찰을 하더라도 가액이 떨어지겠죠.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도심을 벗어나게 되면 건물 공사가 중단된 토지 위에 공사가 중단해서 방치된 건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치가 하락된 것이 아닌가? 그 경우에 그러면 구제할 수 있는가? 그게 하나의 쟁점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경우에도 보호가 된다, 침해가 된다고 하거든요. 침해가 돼서 저당권자는 214조에 따라서 공사를 중지시키는 어떤 권리가 있다는 판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판시가 있기 전에는 과연 이 저당권 214조, 저당권자가 214조에 근거해서 이 공사가 진행 중이 된 거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는 판시 내용이 있은 이후로는 저당권도 214조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시 내용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퀘스천 마크였어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묘안이 뭐냐면 그래 이런 경우 방어하기 위해서 뭐가 없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용 수익권은 토지 소유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출발점은. 저당권은 교환 가치만을 갖는 거고 저당권자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 등 토지 소유자나 물상 보증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염려를 방지하는 걸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이거예요. 채무자 등 즉 토지 소유자나 물상 보증의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떠올린 게 뭐냐면
지상권이었던 거예요. 지상권이 뭐예요?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저당권자한테 이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상권이 독립적으로 생긴 게 아니죠. 어떤 목적이에요? 이 저당권의 교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즉 지상권의 개념은 사용가치 파악이에요. 사용가치. 즉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저당권에 플러스해서 지상권 하는 게 토지 사용가치에 지금 포인트를 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담보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 저당권의 가치, 교환가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사용가치에 포인트를 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상권을 그러면 인정할 건가? 물권 법정주의에 비춰봤을 때 과연 담보지상권 등기가 유효하냐에 대해서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력한 교수님의 견해도 있습니다. 무효다. 반대로 아니다. 설정 계약에 따라서 그렇게 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견해가 대립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담보지상권의 용어를 쓰면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보지상권은 우리가 방금 전까지 배웠던 그 지상권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저당권의 어떤 종속적인 어떤 느낌인 겁니다. 독립돼서 존속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본래 사용가치 파악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저당권의 부수에서 이 저당권의 효력을 돕는 거예요.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조연. 이게 주연이면 주연 배우를 도와주는 조력자에 불과한 거예요. 원래 지상권 개념은 그게 아니죠. 독립된 물권이지 않습니까? 다만 저당권에 더해서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담보지상권의 경우에는 조연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원래 사용가치인데 이 사용가치를 주목한 게 아니라 요걸 제약함으로써 저당권의 효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저당권자가 지상권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한다면 지상권자는 지상권자가 점유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담보지상권은 그렇지가 않죠. 반드시 저당권자가 점유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인데 담보지상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다르게 취급하기 위해서. 다르기 때문에 특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지상권과 다르기 때문에 담보지상권이라는 표현을 만든 겁니다. 용어를.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들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좀 이제 집중할 게 뭐냐면 이런 담보지상권을 설정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계약에 따르겠죠. 이 저당권자가 담보지상권자는 이제 같은 사람일 텐데 이제 주연 배우는 저당권자니까 저당권자가 이 계약을 할 때 약정을 할 거예요. 채무자 등 그러니까 채무자, 토지 소유자나 물성 보증인 할 경우는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지 안 할지에 대한 어떤 약정을 할 겁니다.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그거예요. 채무자 등이 사용 수익을 하는 것을 배제하는 경우도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이런 의미 있기 때문에 너 아예 사용 자체를 하지 마. 계약서에. 근데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저당권과 지상권이 이렇게 딱 세트가 돼서 되는 경우는 뭐냐면 대부분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경우에 이렇게 세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담보가등기가 사용되는 경우는 전형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토지 채무자 등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건설하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배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론적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배제를 안 한 경우, 이런 경우가 통상의 경우일 겁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나대지에 건축업자가 이제 땅을 사서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럼 돈이 없어요. 그럼 대출 받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저당권을 설정하죠. 저당권 설정하는데 지상권도 설정합니다. 그럼 지상권 설정 의미가 뭐냐면 지상권 설정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개념은 사용가치를 파악하는 게 되는 저당권자인데 있죠. 하지만 이건 담보가등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사유자로 하여금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당권을 설정을 통해서 돈을 빌린 사람의 그러니까 시공사, 건축업자의 뜻과도 마취돼요. 그러면 또 부연적으로 이런 게 합니다. 그래, 저당권자 그럽니다. 계약서에. 네가 토지 소유자, 아니 물상 보증 있으면 채무자 등이겠죠. 채무자 네가 이거 여기서 공사를 하는 거 내가 인정할게. 그게 통상적입니다. 그게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을 배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업자가 그 대신에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네가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을 추가적으로 저당권 설정해줘. 그게 통상적인 실무 예입니다. 그래서 네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게. 그럼 네가 거기다 건물 지어 올려. 건물 지어 올리면 나중에 나한테 그걸 추가로 저당권을 설정해줘. 그래서 실제로 건물이 완성이 되면 추가로 저당권이 건저당권이 설정되는 게 실무예입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채무자 등은 채무자들에게 공사하니까 시공사겠죠. 토지를 소유한 시공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한테도 과연 제3자한테 사용 수익을 준 경우 그 경우는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저당권자하고 지상권 설정자 사이에 그러니까 소지 소유자 사이에 네가 쓰는 경우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동의를 받으면 제3자가 공사하는 것도 허락할게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겁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제3자인 경우에 그렇게 없는 경우에 그런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서 해석하면 될 것이고 약정이 없으면 약정이 없는 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국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약정, 계약서에 모든 게 지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 없는 경우 어떻게 할지 이제 그런 부분이 계약 해석의 문제입니다. 계약 해석의 문제는 결국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어떤 판단을 하면서 이론적 설명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떠한 판단을 내면 항상 전제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맞춰서 구체적 사안의 결론을 도출시킵니다. 근데 계약의 해석의 문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론적 근거도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론적 그런 게 일반론 아니겠습니까? 이 담보지상권에 대한 일반론을 설치하는데 하나만 가지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일반론을 조금씩 바꿔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읽는 입장에서는 이 이론이 충돌하는 게 아니고 모순이 아닐까 싶은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차이 나냐면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이거를 닫고 우리가 이제 보는 사례는 뭐냐면 이제 지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이제 핵심만 살펴볼 겁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는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판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나대주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 거였어요. 이 케이스가. 그리고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담보지상권에 관해서 교과서 등에서 언급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신축진 건물이 좀 복잡했어요. 건물이 짓고 있는 중에 저당권이 및 지상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 당시 저당권자하고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저당권, 지상권 설정자 사이에 어떤 내용이냐면 네가 이거를 계속 공사를 하는 것을 내가 허락할게. 대신에 지상권 설정 후에도 대신에 나중에 건물이 완성이 되면 저당권을 설정해줘. 추가로.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한참 공사를 하다가 이 토지사가 소유자가 판결과 똑같은 효력에 있는 조정에 따라서 제3자에게 건축 허가 명의를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즉 제3자가 이 건물을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 경우에도 저당권 설정자, 계약 해석상 저당권자와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저당권자와 지상권자가 저당권자와 지상권자 동일하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공사 중지를 요청했는데 그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외관상 봤을 때 그 제3자는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에 따라서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판결의 내용을 이해한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판결에 따라 받은 건데 공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는 수목이었어요. 근데 수목은 단풍나무였는데 뭐였냐면 이 토지를 인도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 토지가 경매에 넘어갔어요.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 수목은 누구 소유일까? 그게 하나의 쟁점이었고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수목을 심은 사람이 이 토지를 낙찰 받은 사람이 이 수목도 자기 것이라 생각해서 이 수목을 벌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목을 식재한 사람, 나무를 심은 사람이 이 벌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형평의 관념에 맞춰서 결과를 도출시킨 거거든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안이 다르다 보니까 계약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근거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같이 예를 들었던 채무자 등이 사용 수익을 배제하는 건지 배제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채무자 등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은 제3자도 가능한 건지. 근데 결국은 계약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 계약이 어떻게 해석 문제. 없으면 주변의 정황이나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 개인적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 어떤 감을 가지시고 지문을 읽으시면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근데 앞서의 뭐 저당권 교환가치 개념 그런 것들은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단어들을 제가 엑기스만 뽑아낸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정도의 감을 가지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지문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기출 30회 2005-4720은 되게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제3자가 지상권 설정자에 대하여 해당 도지를 사용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였냐면 토지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여기서는 저당권 플러스 지상권이었어요. 근데 이 지상권이 담보지상권이었겠죠. 지상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로부터 제3자가 해당 토지 사용 수는 채권적 권리를 가진 경우. 왜 채권적 권리냐면 동일한 토지에 지상권이 2개 이상 존립할 수가 없어요. 지상권 설정됐으면 더 이상 지상권을 또 만들 수 없어요. 전체에 대해서. 토지 전체에 대해서 지금 지상권이 설정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별도로 또 만들 수 없어요. 그렇게 따라서 설정자가 제3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채권적 권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적 권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동일한 한 필지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됐는데 A한테 줬는데 또 B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로써 이게 중요해요. 이걸 물어보면요. 이러한 사정만으로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참 이 표현이 참 어려운 표현인데 이거예요. 지문은 이걸 알아야만이 답을 맞히는 거였습니다. 30회가. 이 자체는 어떤 거냐면 제가 좀 전에 들었던 사례였습니다. 신축 중인 건물이 있었고 토지소유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했고 저당권자는 토지사에게 너 계속 공사할 수 있는 권한 내가 줄게. 대신에 나중에 건물 다 지으면 나한테 추가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으로 제공해.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그 이후에 공사를 하다가 제3자 사이에 기존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조정이 있었어요. 그 조정에 따라 넘겨줘야 돼요. 건축 허가 명의를. 그 채권적 권리거든요. 그게요. 사용 수용 활성을 넘겨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공사 중지해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쟁점은 그겁니다. 이 3자에게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용 수익 권리가 있는지. 근데 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채권 권리를 가지게 근거가 뭐냐면 판결과 동일한 있는
예컨대 조정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결로 취급하겠습니다. 판결에 따라서 넘겨준 거거든요. 야, 법원이 판결로 넘겨준 건데 나 당연히 점유와 사용할 권리가 있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야, 네 말대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조정에 따라서 네가 넘겨받았기 때문에 일은 정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네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여부는 계약 해석의 문제야. 그래서 계약 해석의 문제로 돌아온 거예요. 비록 네가 채권자 가치가 있도록 그러한 사정만으로서 대항할 수는 없고 오히려 계약 해석의 문제인데 보니까 계약을 내용 보니까 저당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사용할 때 네가 공사를 해서 저당권을 추가로 나한테 담보로 더 제공해줬던 조건하에 약정을 한 거야. 더 나아가서 채무자들에게 사용할 권리에는 제3자가 즉 여기 나온 제3자 3자로 하여금만큼 공사하는 것까지 허락한 건 아니야. 각서를 썼거든요. 각서가 토지 사유자는 추가 공사하게 되면 건물을 짓고 완성이 되면 그 건물을 추가적으로 저당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런 각서를 썼어요. 그 각서 해석에는 더 나아가 채무자 등 즉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공사하는 경우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러한 사실만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로써는 오히려 더 나아가 뭐냐면 네가 단지 토지 소유자한테 넘겨받은 것만 부족하고 뭐가 있었냐? 제3자가 지상권자, 그 저당권자겠죠. 결국은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금 잘 보시면 토지 소유자한테 판결에 따른 효력에 따라서 넘겨받은 것만 부족하고 네가 대항하려면 지상 설정자, 즉 토지 사유자가 아니라 현재 지금 지상권자, 너랑 대립관계에 있는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한다는 겁니다. 지상권에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계약의 해석이었어요. 근데 각서를 보니까 너는 네 얘기는 없어. 네 얘기는 없고 오히려 이 각서의 내용은 채무자가 공사해서 지어진 건물을 저당권자에게 추가로 담보 제공한다. 그 내용만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서 네가 짓는 경우까지 허락한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만약 허락을 했으면 대항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계약 해석의 문제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가 상당히 이 표현이 알아야만이 지문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습하실 때 이로써가 어떤 의미인지를 지문을 통해서 아셔야 합니다. 이 채권자 권리 개념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뭐지? 이미 지상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저당권은 1순위, 2순위가 양립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시간적 선호에 따라 효력의 순위를 따지죠. 하지만 약간 이중매매에서 동일한 부동산 하나에 두 가지의 소유권이 없죠. 그래서 먼저 등기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 물론 토지 한 필지가 있는데 일부에 여기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이고 요거는 가능한데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 전체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많은 내용을 담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제가 저당권이 이걸 내려면 주연이고 담보 지상권이 조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연의 역할이 끝나면 담보 지상권도 끝난다. 그 개념을 좀 그런 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 외 차후 용의권 설정 등으로 즉 지상권이죠. 대표적인 게 담보 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설명한 게 나오죠.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고 이 경우마다 담보 지상권이다. 그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자 피담보 채권은 뭐와 연결되는 거죠? 저당권과 관계는 거죠.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 피담보 채권입니다. 대출을 얘기를 되면 은행에 갚아야 대출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에요. 그 돈을 갚거나 시효를 소멸하게 되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부정성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부정성에 의해서 소멸된다는 거 지금 처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당권의 성립과 소멸은 피담보 채권의 운명과 함께한다.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도 유효하게 효력이 존속되는 거고, 피담보 채권이 사후적으로 변제 기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저당권도 소멸된다. 부정성. 자, 근데 또 하나 뭐냐면 담보 지상권에는 피담보 채권의 개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연 배우한테만 있습니다. 채권은. 이 대주금 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게 되면 완전 물권 법정지 반하는 거죠. 왜 그렇게 파악할 수 있냐면, 그렇게 파악한다면 이 담보 지상권의 개념은 담보 물권이 됩니다. 용의 물권이 되는 게 아니라 담보 물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담보 물권의 성격에 지상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다릅니다. 전세권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데 지상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리 사용 가치만 파악하는 사용 수익 권리입니다. 용의 물권입니다. 전세권은 일정한 시점 이전까지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용 가치가 있는 거고, 나중에는 담보 물권의 성격이 있는 건데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은 존재한다고 없습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주연 배우한테만 있습니다. 근데 주연 배우가 없어져요. 이건 당연히 없어지겠죠. 피담보 채권 변제하는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은 부정성의 원리에서 소멸돼요. 그러면 조연 배우인 담보지상권도 소멸한다.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요 질문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출제가 여러 번 됐습니다. 31회, 20, 30회, 25회 됐습니다. 3번, 최근 10년 동안 3번 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래서 담보 지상권인 거죠.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 설정가 있다면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부종하여 소멸한다. 아시겠죠? 조연 배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부종성 개념. 저당권 가면 상당히 중요하게 배우는 겁니다.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부종성 개념 때문에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권법은. 저당권을 담보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 변제로 예를 들면 되죠. 소멸할 때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부종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온 거는 저당권이 소멸하면 담보 지상권도 부종하여 소멸한다.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종성 운명을 같이 해. 주연과 조연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담보 지상권인 경우에도 통상의 지상권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존속기간 쓸 겁니다. 그리고 목적. 근데 등기부에 기재된 상황과 실질은 맞지는 않겠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 등기부상 외형상 아직 존속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형식적인 거죠. 실질은 담보 가등인데 담보 목적의 그 지상권 설정 원인, 이유가 써야 하는데 이외에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 소유 그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거거든요. 담보 목적이라는 거 없습니다.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실질과 외형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아서 그걸 이해하시면 존속기간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실질 관계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 존속기간 독립해서 이 개념이 가려면 존속기간이 남았다는 얘기 하려면 저당권과 하나의 운명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의 운명이 아니라면 별도로 살아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질문은 뭐냐면 저당권과 지상권, 담보 지상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 전제에서 그 경우라면 법전 지상권은 논할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는 그 내용인데, 어차피 그 지상권은 우리가 통상의 지상권이 아니라 담보 지상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멸할 것이고, 따라서 없는 것처럼 취급하시고, 저당권이 나게 되면 이제 법정 지상권이 연결되거든요.
저당권이 들어오면 항상 법정 지상권 생각해야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통상 경우는 저당권만 있지 담보지상권이 없어요. 근데 저당권 플러스 담보지상권에 있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적용이 될까? 적용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법정 지상권이 있는데 그 케이스는 지상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법정 지상권 이미 지상권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저당권의 하나의 운명처럼 취급되는 담보지상권은 경매가 진행되면 저당권 다 소멸되잖아요. 그럼 담보지상권도 당연히 소멸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원리에 따라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 요건을 갖추면. 자, 그런 문제식 그겁니다. 자, 요 내용도 중요합니다. 요 내용을 이해하려면 뭐냐면, 자, 통상의 지상권은 사용 수익을 지상권자가 해요. 점유하에서 사용 수익을 지상권자가 합니다. 그렇죠? 통상에는요. 그러면 지상권이 침해됐다는 얘기는 지상권자가 점유를 침해해서 사용 수익을 못한다는 거겠죠. 지상권이 통상입니다. 담보지상권이 아니라 통상의 지상권 침해라는 것은 점유를 침해당해서 지상권자가 사용 수익을 못해 손해가 발생하는 거겠죠. 침해란 경우. 그러면 사용 수익을 침해당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통상의 부동산이라면 뭐겠죠? 차임이겠죠. 통상의 지상권 침해라면 손해는 차임상, 사용 수익, 침해된 사용 수익일 텐데 보통의 경우는 차임이죠.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토지 지상권자가 침해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담보지상권은 다르다는 겁니다. 통상의 지상 경우에는 그렇다는데 담보지상권의 경우는 누가 점유를 하고 사용 수익을 가죠? 채무자 등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무자 등이 지상권 설정자인 담보지상권의 경우입니다. 지금 약정에 따라 채무자 등이 점유 사용을 계속한다면 사용 수익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점유도 하지 않고 사용 수익도 하지 않는 거죠. 사용 수익을 했기 때문에 침해라는 것은 사용 수익을 전제로 해서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죠. 이 사람은 점유 사용 수익하지 않기 때문에 차임 상당의 손해라는 개념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임 상당의 손해란 개념이 발생하지 않겠죠.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면 지상권자가 점유해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전제가 돼야 하는데 담보지상권의 약정에 따라서 채무자 등이 점유해서 사용 수익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대로 지상권자가 사용 수익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차임 상당의 손해란 개념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차임 상당의 손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불법 행위의 경우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요. 이 손해를 구제하는 방법. 그렇다면 담보지상권의 경우 채무자 등의 사용 수익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지상권 침해에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그 손해의 구제를 위한 방법으로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 지상권자는 어떤 논리냐면 어차피 담보가치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사용 수익 침해를 전제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를 구제받지 못한다는 의미지 다른 방법 뭐죠? 담보가치를 유지하는 거죠.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는 발생할 수 있겠죠. 그거랑 개념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사용 수익을 전제로 한 침해인 거고 침해에 대해서 구제를 못 받는다는 거고 반대로 담보지상권 뭐였었어? 담보가치를 유지해서 저당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담보가치 하락시켰기 때문에 나는 어떤 손해를 받았으니까 그 손해는 배상해다. 그 얘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구별하셔야 합니다. 개념적으로. 판례 내용을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채권 담보를 위해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지료가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 수익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 이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구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논리 전제가 돼야 다음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담보지상권이라는 얘기죠. 이 지상권은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수익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담보가치 목적이지 사용가치 목적이 아니다.
그 얘기는 채무자 등이 사용 수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저당권자가 지상권자인 저당권자가 사용 수익을 안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위에 도로 개설, 옹벽 축적 등의 행위를 한 무단 점유자들. 무단 점유자라면 무단을 점유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 전제를 한 겁니다. 지상권 자체 침해. 이게 뭐냐면 지상권이 뭐예요?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요. 토지 사용할 권리 침해를 이유로 사용 수익을 침해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임료상당. 그럼 논리가 전되려면 임료상당 손해배상 하려면 저당권 자체의 침해가 이루어져야죠. 그 얘기는 뭐죠? 바꿨으면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침해해야 돼요. 그런데 사용 수익권 배제하지 않았고 누구한테 있어요? 채무자한테 있어요. 지상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들한테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한 겁니다.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지상권자인 저당권자가 점유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상권 자체 침해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상권 자체는 침해는 그거기 때문에 사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임료상당 이게 논리적 개념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씩 곱씹으면서 이런 거지 지상권 자체 침해가 뭐다?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근데 사용은 누가 하고 있다? 채무자들이. 그 의미인 겁니다. 담보 지상권자, 저당권 너는 지금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네가 사용 수익 권리 침해를 이유로 어떻게 사용 수익 권리 침해는 임료상당이거든요. 부동산은 임료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운운할 수 있어. 너는 단지 담보가치 이렇게 도로 개설, 옹벽 축적 등 행위로 해서 토지의 담보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나한테 손해가 이만큼 발생했으니까 그 손해를 배상해줘. 그런 얘기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상권 자체 침해를 이유로 한 임료상대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너는 단지 네가 이 행위로 말미암아 담보 가치가 하락돼서 내가 손해를 받았다. 그 얘기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임료상대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손해가 발생하면 구제 방법은 항상 머릿속은 부당이득 아니면 손해배상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가 손해 자체가 발생할 일은 없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읽겠습니다. 불법 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침해가 없다 하더라도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에게 임료상당 이익이나 기타 수 발생이 없는 것. 즉 지상권자에게 사용수익의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가 사용수익을 못하기 때문에 지상권 침해라는 논리가 발생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차인산당의 손해라는 건 발생할 수 없다는 것. 이 논리를 달리 풀어 쓴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